시장의 흐름을 알면 돈이 보입니다. 마켓앤머니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김영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급락했던 시장이어서 출연을 하루 앞두고 굉장히 심적으로 좀 안 좋았었는데 네.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을 강하게 해줘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코스피는 8,000선을 재진입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코스닥의 강세가 오랜만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맞아요. 건데요. 자세한 시각 상황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김유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다행히 미국 증시가 반도체주 중심으로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5% 넘게 올라가면서 7,9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7,9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6% 넘게 올라가면서 9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6,217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오늘 마감 때 진정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개인 모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개인은 3,400억 원 넘게 물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 넘게, 기관은 2,32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대형주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어제 하락세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5% 넘게 올라가면서 3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31만 2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1% 넘게 강하게 올라가면서 200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현재 21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4% 넘게 올라가고 있고 SK스퀘어는 9%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기가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도체주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6월 들어서 삼성전기도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MLCC 병목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표가 230만 원도 나왔고요. 특히 또 간밤 구글이 인텔의 TPU를 채택하면서 패키징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패키징 내에서 중요한 실리콘 커패시터가 주목받으면서 현재 삼성전기가 12% 넘는 급등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선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거래가 64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올라가면서 40만 원 선 향해서 가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모두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만이 1% 넘는 하락세 보여줍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ALT-B4가 미국에선 이미 물질 특허를 받았는데 어제 유럽에서도 독점적 권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알테오젠이 1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5%,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성엔지니어링이 6%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특징 섹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로 이어가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덕분에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13%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HLB와 펩트론 각각 2.8%, 8%대 강세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리노공업이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원익 IPS도 순위권에 들어오면서 13%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기 전에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파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이슈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회복세를 보여줬고 또 간밤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흐름이 좋으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윙이 28% 넘게 올라가고 있고 PSK도 22%대, HPSP도 23% 넘는 강세 보여줍니다. 다음 특징 섹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국내 광통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닝이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광섬유를 공급한다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특히 수년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광통신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더해졌고 또 간밤 코닝 주가는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성호전자, 대한광통신 모두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빛과전자도 8% 넘는 강세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9분 기준으로는 1,518원 50전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지수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6% 가깝게 올라가면서 7,928선 조금 더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대 강세로 9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5월 CPI와 오라클 실적, 또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를 치러야 하는데 오늘 장이 전강후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앞선 시황에서 보신 것처럼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지만 아직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 남아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체크포인트 시간은 이상현 신영증권 주식전략 애널리스트 모시고 현재 시장 상황 분석과 함께 지금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제장에서는 코스피가 7,500선마저 내주는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급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대, 코스닥은 6%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장, 오전장 평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선 다행히도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을 하다 보니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도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보다 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좀 더 상승폭을 피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빅2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우리 장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점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우려했던 환율이 이제 아마 전일 당국이 좀 개입한 것으로 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환율이 1,510원 후반대까지 내려와 주면서 조금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도 잠깐 봐주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반가운 점은 물론 이제 탑2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급락세가 이어졌던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반등을 하나, 특히 소부장을 중심으로 오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연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제 전일 미국에서 반도체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이제 랩리서치 또 아니면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주들이 많습니다. 네. 그쪽에서 사실 더 큰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하게 눌려있던 소부장들이 수급을 좀 급하게 빨아들이면서 더 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참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마다 개인들은 항상 눌릴 때마다 담는 전략으로 항상 매수 포지션을 연이어서 취해오기도 했었는데 개인들이 빠질 때마다 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어제만 빠진 것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조금 낙폭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나타난 당일보다도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한 이 영업일 정도를 보고 이제 그때 포지션을 바꾸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사실 이제 우리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6월이라든지 좀 이제 실적 모멘텀이 비는 기간들이 있는데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해서 조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하락세가 좀 보인다 싶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레버리지 청산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좀 과도한 노출 포지션을 좀 줄이고 그리고 하락세가 이제 나타난 당일 그 다음 날까지는 지켜보고 미국에서 이제 뭐 국채 금리의 급등이라든지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내수적으로는 뭐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지표를 좀 보고 나서 생각보다 변화가 없는데도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구나. 그렇다면 그때 이제 포지션을 확대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최근에 시작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원래 하루 급락하면 다음날 바로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오늘까지는 그러고 있긴 한데 하다 보니 또 반대급부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들 하시고 근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이제 우리 시장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접근성은 또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과연 지금 시장에서 이런 레버리지를 담아서 야수의 심장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는 미국 시장에도 있고 심지어는 홍콩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경제를 생각해 봤을 때 질서상 무조건 필요했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증시가 하루하루 변동성이 좀 높은 증시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간과를 하시고 그래도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인데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조금은 이제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조금 이렇게 음의 레버리지라고 하죠. 네. 두 배가 낮는 게 아니라 두 배가 떨어지는 그런 음의 복리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이 생각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을 봤을 때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제 급락이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담아봐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반등인데 앞으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추종하는 상품이어서 주가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 이제 본주라고도 부르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도체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젠슨원 CEO가 방한을 하면서 좀 더 느꼈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3대 기업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캐파를 늘리고 있지만 이 생산 설비를 단기간 내에 급증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뭐 장기 공급 계약 이러한 계약들이 어쨌든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우리가 원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업다운이 심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평탄화가 돼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반도체나 AI 업황에 대한 의심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인데 사실 이 자리가 원래는 이제 빈센트님 자리이기 그쵸. 때문에 그분의 입을 빌려서 말하자면 지금은 그래도 주도주에 몸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콜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보자면 소부장에 대한 업사이드가 훨씬 높지 않을까? 탄력도에 대한 기대감들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기판이랄지 유리기판이나 MLCC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기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이런 여전히 탑2에 대한 비중을 더 싣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탄력도 측면에서 이런 소부장 기업을 이제는 볼 때가 된 것인지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7월을 앞두고는 사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실적 시즌이 오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포지션을 축소를 하기보다는 일단 갖고 있는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말씀 주신 대로 IT 하드웨어 쪽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는 전략.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뭐 삼성전기나 이런 기업들도 이미 저는 주도주의 반열에 올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사실 실적 시즌이 오면은 실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대형 기업들에 조금 포커스를 가는 시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소형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정책 모멘텀 이런 걸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 하지만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중소형주인 방금 말씀 주신 소부장 이러한 기업들이 훨씬 더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의 시간에 좀 거기에 포지션을 옮겨가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지금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비단의 종목에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20% 넘게 폭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데 소부장 안에서의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많이 못 올랐던 네. 섹터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MLC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저희가 좀 비교해 보면은 피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호재가 나올 때 같이 따라 올라가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의 빈도가 좀 더 높은 섹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캐파를 더 늘리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선호도를 좀 고르자면 소재나 이제 부품단이 먼저인 거고 장비는 조금 후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MLCC 같은 경우에 무라타가 아직 가격도 인상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급등할 정도면 앞으로의 모멘텀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장비주가 좀 먼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장주 쪽으로 먼저 사고 나중에 실적 시즌 이후에 소부장으로 가는 전략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이슈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텐데 어제는 젠슨왕 관련된 종목 중에서 네이버가 살아남았는데 네. 오늘은 또 반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전략화시키느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젠슨왕 이벤트로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세요? 사실 이제 비단 젠슨왕뿐만이 아니라 뭔가 유명 인사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단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기업들 몇 군데를 이제 꼽아서 실제로 뭐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MOU 형식으로 이제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도 나와 있죠. 엔비디아와 SKT, 뭐 엔비디아와 두산 이런 식으로. 그런데 피지컬 AI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의 기대감으로 더 가는 섹터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강하게 반응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요. 또 이제 LG 전자를 비롯한 LG 그룹들도 젠슨왕과의 협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주가를 좀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제로 이거를 돈을 버냐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증시가 2분기까지는 좀 반도체에 많이 기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 것이 피지컬 AI 쪽에서 뭔가 금전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왔나? 아직은 그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가면은 코스닥에 있는 뭐 레인보우 로비트스, 뭐 로보티즈 이러한 감속기를 하는 SPG 이런 기업들 그쪽에서 오히려 조금 더 접근해 볼지만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만난 기업들이나 섹터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오히려 그 모멘텀이 좀 묻히는 감도 있는데 혹자는 그래서 물론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로봇, 현대차그룹, LG그룹, 두산 다 좋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게임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젠슨왕이 이제 게임 가상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게임주 아니겠냐?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하던데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게임주에 대한 전략도 좀 새롭게 짤 필요가 있을지 연구원님께서는 뷰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좀 특이했던 게 NC 네. 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게임이 있었고 사실 공식적인 방한 일정 처음이 이제 페이커를 그렇죠. 만나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GPU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AI 추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지만 불과 한 5, 7년 전만 해도 그거 이제 게이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했던 GPU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젠슨왕이 관심이 많아 보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시뮬레이션용으로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당일에 NC가 조금 반등은 했을 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몇 년 전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약간 좀 폄하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가 발전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든지 약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순히 젠슨왕이 그걸 언급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 정도로는 좀 남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피지컬 AI를 실생활에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가상에서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겠다라는 전략으로 있던데 게임주가 또 어떻게 이걸 반응을 해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광통신주도 잠깐 얘기는 해보도록 네.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광통신이라고 한다면 약간 아직은 테마적인 성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투자 전략에 대한 실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소수의 종목을 빼고 이제 뭐 빅테크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좀 테마에 강하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광통신은 사실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아까 나왔듯이 뭐 코닝이 실제로 아마존이랑 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CPO 그러니까 광통신이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는 게 올해이고 이제 좀 범용화되는 게 빨라 2027년, 네. 28년까지의 타임라인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가 좀 과하게 반응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전략이 아니라 다음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로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단기 시계열용의 테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쪽 중에 하나가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쪽들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백화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에 짙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은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괜찮을까요? 백화점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거랑 같은데 약간 다른 느낌이 저는 이거를 강세장의 수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 강세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증권.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실 증시가 올랐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 개개인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이 프리미엄 소비, 그것도 이제 명품 중에서 주얼리나 와치 이런 쪽인데 숫자는 계속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 저희는 이제 고환율이 많이 불편한데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은 이제 특히 중화권이나 이제 일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 자국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한 3분기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비재는 특히 중국인들의 휴일을 좀 많이 보는데 중국인들의 뭐 광군제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10월에 이제 국가 국경절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조금 봐볼만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절적으로 2분기가 실적의 피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K-뷰티라는 게 사실 색조보다는 조금 이제 스킨케어 이런 쪽으로 가는데 네. 선케어가 2분기에 잡혀요.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뭐 아마존 프라임이 이번에 6월로 땡겨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시즌이 아직 2분기 이제 실적이 잡히고 또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3분기까지도 조금은 여력은 있다. 그래서 아마 실적으로는 여름이 피크, 주가는 조금 가을에도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다뤘었던 섹터군이나 종목군들 그리고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 아니면 정부 정책 쪽인데 이 둘 다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으로 오늘장에서는 급등을 합니다만은 이게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속성의 문제니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책 모멘텀에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가장 높은 비중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의 가장 큰 문제이자 유일한 문제는 센티라고 하죠. 네.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가 사실 지금 3첨단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방금 알테오젠도 사실 이슈가 조금 있었고 이게 개별 기업의 이슈인데 문제가 섹터 전체처럼 약간 호도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스코라든지 이런 학회가 지나가면서 조금 반등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수급적으로 반도체라는 주도 업종이 있다 보니까 소외 업종으로 잘 못 가는 그러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의 상승세가 좀 잦아들면은 이제 연속성 있게 바이오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모든 수급을 빨아들이는 장세다. 그러면 좀 당분간 힘든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급 빨아들인다고 하셔서 문득 네. 든 생각인데 요즘엔 수급 빨아들이는 가장 큰 블랙홀은 스페이스X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딱 두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볼 네네. 텐데 하나는 진짜 수급 블랙홀 현상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시 좀 힘이 빠질 수 있나라는 걱정거리 하나하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어쨌거나 투자 관심은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로 전략화를 시키는데 유효한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로 일단 스페이스X에 대한 자금 때문에 뭐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반도체 급락으로 많이 소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미국의 인덱스고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콕 집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진 않았을 것 같고 네, 반도체를 팔다 보니 그 영향으로 저희도 같이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고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하고 나서 이게 미국도 똑같이 IPO를 하자마자 이제 추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주들도 좀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에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서 주가가 빠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하되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한 달 안쯤에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오후장 체크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신영증권 주식전략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 증시를 이끌었던 키워드는 단연 AI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HBM 그리고 AI 반도체가 있었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이후에 이제 시장의 시선은 피지컬 AI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이 피지컬 AI 발전 속도를 점검하고 또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세우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이 피지컬 AI 패권 전쟁의 저자인 박종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거두절미하고 전문가 오셨으니까 피지컬 AI가 뭔지부터 개념을 진단해 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주변에 사실 로봇이 되게 많았었죠, 오래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로봇과 피지컬 AI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보던 로봇들은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두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나하나 이제 넣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X축으로 얼마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 이동해서 세 바퀴 돌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사전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피지컬 AI는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눈을 가지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떻구나, 내가 팔을 어느 정도 뻗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돌려야지 이게 나사가 조여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챗GPT 많이 쓰시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생성형 AI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가장 쉽게 얘기해서 생성형 AI는 이제 팔과 다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적 노동들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육체 노동, 지식 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육체 노동을 다 대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피지컬 AI가 단순하게 AI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범용 기술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든 다 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기술에 집중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정된 값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지컬 AI가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들한테는 그냥 영상 속의 한 가지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돼 있습니까? 자, 쉽게 보시면 이제 올해 초에 CES 행사 때 우리 베스트 로봇으로 선정됐던 아틀라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랑스러운 아틀라스를 보시면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육체적인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뇌 영역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물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잘 할 수 있는 두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떻냐? 이제 남은 숙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제조 원가가 너무 비쌉니다. 네. 아직까지는 연구실에서만 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중국의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의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어쨌든 학습을 시키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 피지컬 AI가 이른바 이제 사람의 몫을 다 하려면 세상에 대한 상식을 익혀야 되거든요. 예. 물리 법칙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간에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임기응변들 그리고 암묵지까지도 인식을 해야 우리 현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은 인터넷에 그동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빠르게 쌓아야 되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어떤 그 선전하는 모습들이 되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가 로봇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쓸만한 로봇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장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배치를 하고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를 때로는 하면서도 어쨌든 현장 배치를 해서 최대한 이 로봇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학습시켜서 그리고 또 로봇을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나가면서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마인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동안의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단 하고 보는 그런 네. 모습들의 그런 성향들이 이 피지컬 AI 시장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우리도 뭔가 배울 점은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일단 하고 보는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못해서 일본의 로봇 시장이 약간 뒤처진 맞습니다.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중국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생산 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데이터 쌓이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걸 가상현실에서 돌리면 되는 건데 생산 단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다 보니까 오히려 자동차보다 생산 단가 줄이는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더 빠를 수 있다라고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구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이 있는데 네. 그 젠2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로봇인데 생산 단가가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예. 네,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 부품과 원자재를 중국에서 이제 가져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중국의 공급망을 다 덜어낼 경우에 소재와 부품에 대해서 덜어낼 경우에 원가가 3배 이상 오를 거다, 4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어요. 그만큼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국과 미국의 지금 패권 경쟁이 심한데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형상은 아닙니다. 네. 이제 미국은 두뇌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요. 중국은 피지컬 AI에서 피지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인데 중국의 그런 공급망 수준을 얼마나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앞으로의 이제 원가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서 정말 크게 주목을 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젠슨왕 CEO의 방안이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 작년의 회동과 달랐던 점은 피지컬 AI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부각됐다. 맞습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그러면 젠슨왕 CEO의 이번 방안에서 얻을 수 있는 좀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늦게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냐면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측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오셨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알 텐데
우리가 사실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한 오장육부를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모터까지도 요즘에 최근에 만들고 있죠. 액추에이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맨날 보시는 뭐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디스플레이까지도 네, 이제 그쵸.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크래프톤이라든지 NC 소프트 같은 데를 방문한 이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게임을 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더 그런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얼마나 정말 실질적인 어떤 물리 엔진이 탑재된 곳에서 네. 빠르게 학습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온 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젠슨왕 입장에서 피지컬 AI를 처음부터 만들고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생태계를 한국에 조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젠슨왕의 최근 엔비디아의 최근 상황을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인터랙션 때문에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는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젠슨왕이 봤을 때 피지컬 AI가 앞으로 본인들의 먹거리라는 게 이제 분명히 보이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우군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물건을 공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군을 만든 다음에 네. 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GPU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반대급부를 원하는 형태로 또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동안 만들어졌었는데 한국 기업들과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구애 활동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부터 액추에이터, 센서, 디스플레이 다 잘하기 때문에 꽤 완벽한 시장이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한편에 애국심 쫙 빼고 사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랑만 뭐 MOU를 맺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뭐 유럽권에서도 구애를 할 테고 네. 대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소식 들어보니까 중동 쪽에서도 러브콜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이 될 만한 국가 혹은 산업 혹은 회사가 있다면 어디를 꼽으십니까? 역시 이제 유럽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 규제 장벽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쌓았던 규제 장벽이 네. 오히려 본인들한테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AI 3대 강국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국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대항마일 텐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어쨌든 제조업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죽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처 수상 때부터 제조업이 활개를 못 피우고 미국처럼 금융 위주로 갔었다 보니까 이 피지컬 AI를 꽃피우게 하려고 해도 일단은 그 기반이 안 돼 있다. 이것 때문에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동은 뭐 일단은 저는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아직 비교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곳이 중국과 일본일 텐데 네. 일본은 사회자님 말씀처럼 너무 이제 그동안의 성공방 정식, 하드웨어 중심의 성공방 정식에 너무 발목이 잡힌 나머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출고 검사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내보내고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피지컬 AI에서의 승산을 네, 네. 가져가는 건데 일단은 완벽해야 된다. 장인 정신. 장인 정신 그리고 메이와쿠 문화라고 하죠. 일단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일단은 덜 성숙된 상태에서 로봇을 내보내면 분명히 사건 사고가 발생할 텐데 이거는 우리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 예. 때문에 최근에 소니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화가 뭔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긴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가 그동안에 엄청난 특허 장벽을 그들이 쌓고 있어서 예. 우리 로봇 안에서 액추에이터 가격이 일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일본한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지컬 AI의 패권을 초반에 많이 가져갔던 분위기였었는데 최근에 특허가 많이 만료가 됐어요. 예. 그래서 중국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업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일본도 좀 일단은 더 승산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국뽕이 차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피지컬 AI가 사실상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심지어 학습을 시키는 것까지. LG CNS라든지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주목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로봇을 아무리 잘 들여와도 이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들여와서 학습시키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하고 연동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난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SI 기업들,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라고 하는 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로봇만 다루지 않았을 뿐인 거지 오래전부터 이런 복잡다단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젠슨황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좀 관전 포인트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를 우군으로 삼으면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결국에는 어떤 빅테크의 위협이든 중국 기업의 위협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마로서 우리를 좀 삼기에 좋은 플레이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지컬 A라는 분야에서 그 산업에서 양대 산맥이 미국과 중국이 있고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단계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이 지금 시점에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을 더 특화시키려면 어떤 전략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이강 체제로 쭉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이른바 냉전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텐데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양쪽의 블록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지션 자체는 도대체 이제 이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편이 되길 바라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어부지리를 충분히 이제 누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부지리를 누리다 보면은 간과하기가 쉬운 게 잘못하면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소 미국과 중국의 로보틱스와 좀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K 휴머노이드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섬아래 구슬을 꿰는 노력들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고 다행인 거는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오래전부터 그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K 휴머노이드를 만들자라는 기치하에 여러 공급자부터 수요 기업까지 모아서 이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강화가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로봇을 누구한테 뭐 패권을 줄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쨌든 핵심 자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공정 데이터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암묵지 이런 것들인데 외산 로봇들이 싸다고 해서 일단은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암묵지를 쌓아가는 거는 외산 로봇이라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런 지금까지는 사람 위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에 출입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절차를 거쳤어야 됐죠. 예. 그렇지만 로봇이 싸다는 이유로 그냥 무분별하게 프리패스를 줘버리면 네. 우리의 암묵지가 부지불식간에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하기 위한 그릇은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본체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결국에는 우리 이제 소버린 AI라고 얘기합니다만 소버린 AI의 로보틱스 버전이 꼭 반드시 빠르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로봇이 아무리 우리나라 거라 하더라도 두뇌가 해외 어딘가 기업의 클라우드에 있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다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두뇌까지도 K 휴머노이드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작가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K 휴머노이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또 반대 의견도 있어서 한번 여쭤보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에 껴있을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공급망 쪽을 하자 차라리 그러면 둘 다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죠. 표준 모델도 중요하겠지만 이러다가 한쪽 편을 서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양쪽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는 말은 편한데 실질적으로 선택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나중에는 프로토콜 싸움으로 갈 겁니다. 표준 싸움으로 갈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양쪽의 표준에 맞춰서 로봇을 개발하자니 많은 비용 부담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택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선택 압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 무슨 얘기냐면 단품으로 제공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HBM이면 HBM, 액추에이터면 액추에이터 이렇게 단품을 납품하면 그런 상황에 빨리 이제 돌입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로봇 팔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덩어리의 것들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표준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우리가 단순하게 기회주의자로서의 어떤 어부지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의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품 위주의 공급 이런 것들은 빠르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런 것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심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증시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국내 증시의 상승은 사실 뭐 HBM 그리고 AI 반도체가 이끌어왔다면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공급망 그리고 산업군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크게는 네 가지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 LG CNS, 그다음에 삼성 SDS 같은 회사들 앞으로 더 중요성이 커지겠죠.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SI 업체들은 거의 드뭅니다. 엑센추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이쪽도 거의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지 이 국내의 이런 복잡한 제조 환경에 맞춰서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들이 우리만큼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GPU가 아무리 좋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까지 탑재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PU 요즘에 우리나라 선전하는 기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퓨리오사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맞물려서 세 번째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는 결국에는 통신이 필요 없이 로봇 자체 안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AI인데 이 안에 이제 MPU가 탑재가 돼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온디바이스 AI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공장이라고 하는 환경은 굉장히 좀 혹독합니다. 네. 먼지도 많고 기온 급등락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통신에 굉장히 좀 취약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제대로 이 로봇들이 역할을 하려면 끊김없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중간에 사고가 멈춰버리면 다른 의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경량화되고 저렴한 그리고 발열량도 적은 MPU, 온디바이스 AI가 또 굉장히 주목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액추에이터죠. 역시 네. 이제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이 부분인데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좀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결국에는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을 지을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얼마나 더 따라할 수 있느냐, 사람이 행동하던 것 이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유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액추에이터인 거고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소형화되고 얼마나 저가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 LG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자동차용 모터를 만들어 왔었고 또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인버터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 기술들을 그대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저변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주식시장 투자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 나왔을 때도 한 초반 2년 동안은 놀라웠지만 2년이 지나니까 ROI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언제 수익화 시킬래라는 거였는데 네. 그러면 피지컬 AI는 언제쯤부터 수익화가 될지 그리고 어느 분야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게 될지에 네. 대해서는 어떤 그림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은 5년 내로 일단 ROI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할 거다. 예. 충분히 페이백을 보장할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할 거다. 근데 그 주 무대는 첫 번째 무대는 제조업이 될 거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어요. 근데 예. 내생 변수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자동화할 수 없었던 영역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반드시 사람이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 두 번째 내생 변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공장 밖 환경보다는 훨씬 단순합니다. 예. 규칙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학습시킬 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쓸 수 있는 로봇들을 만들기가 쉬운 거고요. 근데 외생 변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어떤 패권 경쟁의 이제 일환일 텐데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이 인건비 싸움이 아니라 이제 로봇당 생산성 싸움으로 이제 변할 겁니다. 네. 이제 중국이 이미 그런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를 봤을 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던 그동안의 모습들은 더 이상 이제 내세울 수 없게 되고 본인들의 자리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15년 전에 이렇게 로봇당 생산성 경쟁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렇게 이미 촉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니어쇼어링 또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을 이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텐데 결국엔 그 얘기는 뭐냐? 로봇을 조금 더 아주 극한의 효율을 로봇을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가열차게 벌어질 거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 로봇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치열한 경쟁으로 들어갈 거라서 빠르게 우리가 로봇이 공장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5년 내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피지컬 AI 패권 전쟁 박종성 작가와 함께한 피지컬 AI 따라잡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와는 정말 정반대의 시장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7%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 그리고 하락 업종부터 시장 상황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젠슨화학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그룹주나 현대차그룹주들 그리고 어제 급등세를 눈에 띄게 보여줬던 네이버 그리고 어제장에서 상당히 강했던 SK텔레콤이나 SK네트워크스도 시장 대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한동안 빛을 내지 못했던 바이오 쪽이나 또 원전 그리고 엔터 쪽 소비주까지도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또 광통신 관련주들의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죠.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 그리고 코닝과 이 아마존 간의 광섬유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펀드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금 다양한 훈풍을 소화하고 있는 광통신 쪽도 강하게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 가장 눈에 띄죠. 그 안에서도 소부장단, 그 안에서도 워닉 IPS나 테스, 그리고 테크윙, HPSP 같은 장비단의 종목들, 현재 두 자릿수 대 급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기판 쪽도 다시금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어느 쪽에 가장 집중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우선 1위는 후성이 랭크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로도 엮이고 2차 전지 소재단으로도 엮이는 이 화학 원료 제조 기업인데요. 후성을 지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흐름, 그리고 테크윙이나 그리고 HPSP 같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집중하고 있는 흐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웍스를 오늘장에서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뱅크,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요. 9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아의 상승세가 또 상당히 눈에 띄고 있죠. 현재 10% 가까이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 확실히 반도체 쪽에 정말 강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부터 리노공업, SK하이닉스, 테스, 테크윙, HPSP 정말 많은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부터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강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또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처럼 지주사 종목들,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에서 5거래 연속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브리핑 들어가 볼 텐데요. 검은 월요일을 딛고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반등의 시작 구간인 걸지, 지금은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걸지 많은 고민이 드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증권가의 시각을 우선 정리해봤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에 단기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요.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6월 하순부터 재점화될 거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의 주가 저점 6월 초 중순에 발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크긴 하지만 다음 주에 FOMC 우려만큼 매파적이진 않을 거다. 그리고 FOMC의 불확실성은 다음 주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7,000선 초반에서는 저점을 잡을 거란 의견을 IBK 쪽에선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안타 투자증권에서는 과거에 코스피가 8% 이상 급락했을 때, 어제처럼 짙은 하락세를 보였을 때 금융위기나 실물 경기 침체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후에 항상 큰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변동은 비중 확대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 쪽에서는 지금 레버리지 경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포 매도에 참여하기보다는 현물 중심으로 분할 재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키움 쪽에서는 7,4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역시 AI 밸류체인 그리고 조정을 한동안 많이 받았던 유통이나 방산, 조선까지도 비중을 확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오늘 단기적인 충격이 진정된 이후 6월 후반부터는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지금 다양한 전망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금 K젠슨이 또 남기고 한 선물 보따리들이 여러 자리 잡고 있죠. 이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젠슨 CEO가 4박 5일간의 이 방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가 남긴 선물 보따리들 지금 많은 기업과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죠. 네이버와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을 공동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매출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앞으로 지금 20조 원의 매출을 발표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지금 어제 또 전영현 부사장이 그동안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언급이 들려오기도 했죠. 그리고 SK그룹, 지금 엔비디아와 풀스택 AI 클라우드 협력을 맺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칩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운영 그리고 AI 팩토리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언급했던 2030년에는 지금 웨이퍼 생산 능력이 2배 확대될 계획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젠슨왕 CEO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외에 피지컬 AI 관련해서도 협력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요. 현대차와는 새만금밸리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엔비디아 AI 팩토리용 전력기기 공급, 그러니까 에너지 소재 관련된 두산그룹과의 협업 소식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정말 경쟁력을 갖춘 쪽이 어디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전망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젠순왕 CEO와의 협력 기대가 묻은 기업들, 오늘 나온 리포트들은 어떤지 함께 쭉 업데이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KB증권에서 지금 고점에 대한 징후가 없다라면서 380만 원의 목표가 유지 리포트가 오늘장에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참 아쉽죠. 네이버 증권가의 시각은 상당히 좋은데 오늘 주가는 영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DS투자증권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DS투자증권에서는 45만 원까지 가장 높은 TP를 설정하고 있고 하나증권에서는 이제는 성장성을 되찾은 성장주다라면서 4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업종 안에서 탑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AI 팩토리 사업의 중장기 매출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오히려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매수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을 했지만 목표가는 3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장 투자 중심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 검은 월요일 패닉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장중에 이제 8,000선까지 회복을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 그리고 안도가 함께 교차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셀럽의 한수 시간에서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시장 면밀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시장이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의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 지금 하루 만에 급 반전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오늘 급 반등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 5월이나 6월 들어가지고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왔던 모먼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조금씩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월간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을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뭐 180%, 200% 하는데 우리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을 할 때 어떤 수출이든지 어떤 그 모멘텀이라도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변곡점이 지나면 어떻게 보면 정점이 가까워질 거고 정점이 지나면 이제 둔화가 되는 건데 시장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이 변곡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브로드컴의 실적, 사실 그 가이던스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기대에 대한 어떤 미스가 시장을 흔들리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그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자본 지출 KPX라든지 아니면 이익의 어떤 증가 여러 가지 전망은 2주 전이랑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 않거든요. 예. 나오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기대와 나오는 숫자들 간의 약간의 미스매치에 의해서 시장이 우려하던 것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열 이후에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가면서 커진다는 거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오버웨이트 쏠려 있던 거를 좀 줄이고 변동성에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네. 브로드컴이 그랬던 거고, 더 좋은 가이던스가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산업 자체가 피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시장도 슬로우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슬로우해지면 내 포트도 리밸런싱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반도체 탑2는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전체 산업이 다 가는 건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를 깔고 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AI가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산업의 그 전환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호황이라든지 호실적 이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러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혁신주 중에서도 이제는 약간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보통 퀄리티 얘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도 좋고 현금 흐름도 좋고 또 이익 전망도 좋은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같이 묻어가는 그런 트렌드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더 매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이 꺾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본선에 나갈 선수들을 뽑듯이 이렇게 이제 좀 잘 준비를 하고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나중에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산업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게 전파가 되면서 자꾸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페이스 X 얘기 나오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새로운 기회가 생기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셨으니까 또 매크로적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지금은 1,516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1,550원대에서 움직이기도 했고 이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을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저도 뭐 전공이 국제 경제학에서 환율로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할 때는 주로 이제 장기적인 그리고 좀 구조적인 면에서 환율을 많이 보는데 시장에 와서 이제 환율을 보니까 이거 완전 수급이고 단기적인 변동에 의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예. 환율을 전망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가 주가 전망하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으로 보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느냐 거기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쭉 시장을 보면서 얘기했듯이 제일 큰 건 수급 문제고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강화됐잖아요. 네. 지금 21일째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이 고환율 수준이 안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6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 당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달러 원 환율 레벨이 높아도 이게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제일 큰 거는 수입 비용이 커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고 우리 가게와 기업들의 비용과 실질 소득이 줄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구두 개입도 굉장히 강하고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는 수준으로 본다고 하면 1,600원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좀 정부가 정책 당국이 강력하게 좀 제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미국 국채 발행이 너무 대규모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쉽게 진정되기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중간 선거까지 좀 어떻게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그래서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쪽으로 좀 건너가서 연준에 대한 향방도 관심이 많습니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건가라는 얘기들. 시점이 패드워치에서는 뭐 주말 사이에는 80%까지 12월 금리 인상 뭐 가능성까지 열려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케빈 워시 체제에서의 연준의 향방은 어찌 보십니까? 아무리 워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명령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채 부분은 또 따로 치더라도 국채 발행이 많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케빈 워시 의장이 들어왔을 때 지금 우려되는 게 우리 5월 고용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네. 17만 2천 개 나왔는데 고용에 좋죠. 지금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3.8이었는데 지금 4% 넘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숫자를 받으면 뭐 케빈 아니라 케빈 할아버지라도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뭐 완화적인 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호키시한 그런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오고 아마 의사록 보면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금리를 올리고 굉장히 호키시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호키시한 그 매파적인 그런 FOMC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건 아무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호키시한 것만 드러내고 시장을 진정시킨 다음에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동결로 줄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지금 그 면에서 보면 6월 달에 올릴 수도 있는데 못 올리고 동결을 하면서 매파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지표를 본 다음에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가 뜨겁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7월 달에 올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시장을 전망하고 있죠. 문제는 7월 달에도 인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그 정도와 횟수가 점점 커지는 거에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에 실려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면 일정 부분의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변동성에 의해서 이런 수익률이 변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일정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의 상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또 엔스로픽 그리고 오픈AI도 지금 비공개로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렇게 대형 IPO들이 줄줄이 이어지면 역시나 시장에서는 수급 블랙홀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네,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렸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스페이스X 때문에 외국인도 팔고 나가고 미국 시장에서 좀 섹터별 조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어떤 논의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신규 자금 모집이 7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AI와 또 엔스로픽까지 추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성장주 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크고 그게 지금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다. 일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돼서 성공적으로 주가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의 그 어떻게 보면 AI 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우주 아니면 뭐 방산 이런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하나의 또 윈도우가 열리는 것이고 이 윈도우는 사실 우리 그 반도체랑 AI랑 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의 변화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IPO 과거사를 보더라도 일단은 상장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약간 공모가 대비 하회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함께 전략화는 충분히 유효하다. 네. 네,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또 어려운 거 여쭤봅니다. 유가에 대한 전망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유가 급락할 거다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 말보다 대표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유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부담을 주셔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올해 평균 유가 60달러였는데 그게 어느덧 90달러, 100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60달러 가겠느냐? 지금 많은 전망객은 아니라고 보고 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온다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 아니면 지금보다 좀 낮은 85에서 95달러 수준을 그래도 연말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급 차질 이슈가 있고요. 또 그쪽에 원유 관련된 인프라의 손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80달러 후반대 90달러 수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많은 그 IB나 아니면 그 원자재 분석하는 그쪽 전망치들을 보면 4분기 되면 80달러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 수준이 우리가 당초 전망했던 60달러보다는 높은 80달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중앙은행들이 뭐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행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뭐 CPI, PPI 발표도 있고 AI 면에서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 지금 좀 어떤 일정 그리고 어떤 지표를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CPI, PPI, 물가 지표, 그리고 오라클에 대한 실적 전망,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들이 브로드컴 때문에 한번 되게 당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오라클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스페이스 X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스페이스 X가 AI 관련된 컴퓨팅을 자기네들이 외부 서비스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라클이랑 겹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라클이 어떤 식으로 녹여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금리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그 AI 관련된 기업의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짧게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가, 물가, 금리는 연동이 돼야 맞는 건데 유가가 떨어져도 금리가 안 잡히거든요. 네. 이거는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세요? 금리가 안 떨어지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는 느낌도 있어서요. 우리 올해 들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격이었고 뭐 캐피탈 뭐 자본 시장에서 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금리 문제는 물가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 유지되면 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고유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또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어요. 그 얘기는 앞에서 시작하신 그 정부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 이거는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높여주면서 국채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2%대 후반입니다. 옛날처럼 뭐 2%나 아니면 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 레벨이 높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한 셀럽의 한 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일희일비 장세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오르니까 기분은 네, 좋습니다. 맞아요. 대신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으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도 좀 면밀히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도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